김용민 브리핑 일부 뉴스 매거진. 2016년 7월 2일 토요일에 인사드리는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 시작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던 이정현 현 새누리당 의원이 KBS 보도국장을 상대로 보도 통제를 벌인 사실이 드러났지요. 이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어떻게 물어야 한다고 보느냐라고 김용민 트위터에서 물어봤습니다. 단 1%만 이정현 의원의 사과로 족하다, 이렇게 답했고요. 7%는 이정현 의원의 의원직 사퇴가 적합해 보인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28%는 이정현 의원 사퇴에 더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64%, 다수인 64%는 이정현 의원은 물론이고 박근혜 대통령의 동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1751명이 어젯밤 8시 50분까지 응답했습니다. 위안부 소녀상을 지키는 대학생들이 보내온 공지사항 함께 듣고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로 이어가겠습니다. 7월 2일 토요일, 여러분들은 어떤 하루를 보내시나요? 선배님, 오늘 우리 어디로 놀러 가나요? 신촌? 홍대? 소녀상 7월 2일 콘서트 완료. 삼촌, 오늘 날씨도 좋은데 한강에서 치맥 한 잔 콜? 소녀상 7월 2일 콘서트 완료. 이모, 주말인데 오늘 외식이라도 할까요? 소녀상 7월 2일 콘서트 완료. 친구야, 우리 나라라다비 소녀상 콘서트 가볼래? 대학생이 만들어요 나라라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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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녀상과 함께해요 나라라나비, 나라라나비, 나라라나비. 소녀상을 지키는 여러 청춘들이 만드는 콘서트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7월 2일 토요일 오후 7시 종강역 4번 출구 보신각으로 오세요. 이재명 성남시장이 7월 1일자로 기간제 근로자 8명을 정규직인 공무직으로 추가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성남시와 시 산하기관의 전환자까지 포함해 모두 697명에 이릅니다. 전두환 씨의 차남 재용 씨와 이순자 씨 동생인 이창석 씨가 벌금 미납으로 노역장에 유치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들이 벌금을 추가로 납부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해 노역장 유치를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장소는 서울구치소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루만 지내도 1인당 400만 원을 까게 돼 있습니다. 역시 귀하신 몸이네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활동이 종료된 어제 아침, 세월호 유가족 30여 명과 특조위 직원 20명이 마주섰습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조사 활동 종료 통보에도 특조위에 출근한 조사관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세월호 가족들은 이들을 응원했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했던 격려 메시지 들어보겠습니다. 세월호에 철근 400톤이 넘게 실려 있었다. 그중에 거의 300톤에 가까운 철근이 해군기지로 가는 것이었다라는 거 누가 밝혀냈습니까? KBS 사장과 이정현 전 의원이자 전 청와대 홍보수석을 고발했습니다. 어제 그 녹취록이 폭로가 됐죠. 그런 일 누가 했습니까? 그런 밝히는 일들을 누가 했습니까? 바로 특조위가 했습니다. 따라서 특조위가 전혀 성과가 없었다라는 말은 역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장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두했습니다. 정은호 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로부터 롯데 면세점 입점을 위한 금품 로비 등을 받은 혐의인데요.
아수라판이 된 롯데 가문의 막장 드라마, 오늘 경제의 속살에서 상세히 접하실 수 있습니다. 신영자 씨가 출두할 당시 했던 말 들어보겠습니다. 한마디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국회의원의 친인척 보좌진 채용 논란과 관련해 정세균 국회의장이 학계와 관련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청취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과거 보면은 이제 국회가 개원되자마자 의원 특권 내려놓기 항상 나왔던 주제들인데 실천이 안 됐잖아요. 이번만큼은 좀 상당히 함께 고민하는 문제니까.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조광래 중고차 대표 조광래가 들려드리는 오늘의 한마디. 만나는 사람 누구에게나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다. 조광래 중고차의 대표번호는 1800-9538. 고맙습니다. 거품없는 만남, 아름다운 결혼, 1600-1475 클럽센트가 맺어드립니다. 고액의 선불 가입 비용을 상상하셨나요? 1600-1475 클럽센트는 만남이 성사된 경우에만 비용을 결제하는 후불제 결혼정보회사입니다. 10년 이상 20년 경력의 베테랑 커플 매니저가 당신의 반쪽을 어떻게 찾아드리는지 믿고 맡겨보세요. 가장 행복한 만남, 그런데 비용은 절반으로. 김용민 브리핑 듣고 가입하시면 할인도 해드립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 다음에서 클럽센트를 검색하세요.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조선의 딸로서 잘하는 죄밖에 없는데. 남북 통일 만세! 새날이 올 때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김무성 나와! 이런 민주주의를 안 할 새끼야! 뉴스는 현장이다로 이어갑니다. 이제 잠시 후 정치 한 건에서 시간에서 상세히 다룰 텐데요.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에 개입한 사실과 관련해 국회 운영위원회에 나온 청와대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이 어떤 말을 했는지 들어보실 텐데요. 정당한 업무 수행이었다. 이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정현 당시 수석에게 KBS 보도와 관련한 지시를 한 것 아니냐라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이원종 실장의 말에 힘을 실어주면서 이정현의 전화질은 정당했다라는 KBS 9시 뉴스 앵커 출신의 새누리당 민경욱 의원의 발언. 그게 정당하면 새누리당 정권은 늘상 방송사에다 전화해서 보도 통제를 했느냐라고 묻는 정의당 노회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우상호 의원, 아울러 비서실장 발언 태도에 대해서 일장 훈계하는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박지원 의원의 지적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정현 홍보수석의 말에 따르면
대통령이 그걸 보시고 이정현 홍보수석에 지시를 한 겁니다. 뭔가 불편하셨겠죠.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런 문제를 추측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지금 이정현 홍보 당시 수석이 아마 뉴스를 보고 얘기했던 것은 홍보수석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 위해서 네. 아마 협조를 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합니다만. 알겠습니다. 예. 새누리당 인천 연수구을 출신 민경욱 의원입니다. 청와대에서 같이 호흡을 맞췄던 분들과 피감기관과 국회의원 신분으로 마주하게 됐는데 감회가 새롭고 또 기분이 묘합니다. 당시 이정현 수석이 홍보수석이 그 보도 내용을 오보라고 느꼈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홍보수석은 정부의 언론관계 업무를 총괄하는 직책에 있는 분인데요. 언론과의 일상적인 소통을 당연한 업무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업무보다도 의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은 분명히 바로잡아달라는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해경이 이제 피해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사기가 저하되니까 언론 대응이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 그 구조 작업보다는 언론 대응 때문에 더 바쁘더라. 그러니까 그 상황이 종료된 뒤에 해경을 질책할 것이 있으면 질책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충정에서 우러난 그 통화를 하게 된 이유는 거기서 비롯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긴박한 상황에 놓이다 보니까 거친 표현들로 통화가 있었다는 점은 분명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연의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에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이고요. 이 전 수석도 사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록을 위해서 잠깐 읽어드리면은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해야 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해경이 주축이 돼서 구조 작업을 하고 후조치를 해야 한다는 간절한 호소를 한 것이며 평소 교분을 나누는 사이로 격의 없이 통화한다는 게 지나쳤다. 부족한 저의 불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일이 더 이상 정쟁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까 저게 이정현 수석의 KBS 통화와 관련해서 통상적인 업무 협조를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죠. 그러면 이러한 통상적인 업무 협조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날 KBS에게 해경 관련 뉴스를 갖다 빼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빼고 9시 뉴스에는 나왔는데 왜 그랬느냐라고 한참 항의를 한 뒤에 11시 반 뉴스라인에서는 밤 11시 뉴스라인에서는 빼달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통상적인 업무 협조와 관련된 행위이고 이런 일들은 지금 홍보수석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지금 홍보의 초점이 옳은 것을 옳게 보도해주고 어쨌든 배경과 사유가 어떠하든 특정한 뉴스를 갖다가 넣어라 빼라 주로 이제 빼라겠죠. 빼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업무협조와 관련된 행위이고 이런 업무협조는 지금의 청와대 홍보수석도 하고 있는 일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지금 홍보수석이 특정 뉴스를 빼달라 뭐달라 하는 것은 그럼 있을 수가 없고 또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빼라고 이름이 나오잖아요. 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11시 뉴스에서 빼라고까지 이렇게 특정해가지고 여기는 기사 내용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도하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 뉴스를 갖다 빼라라고 그 다음번에는 빼라 녹음을 새로 해서라도 빼라라고 얘기했습니다. 9시 뉴스에 나간 꼭지가 그것만 그대로 해가지고 11시 뉴스에 나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뉴스의 그 문제된 부분은 녹음을 새로 해서 넣으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뉴스를 빼라고 얘기한 거죠. 근데 이게 이제 통상적인 업무 협조 행위라면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 당시 상황을 정확히 모르고는 제가 뭐라고 예단할 수가 없겠어요. 그러면 통상적인 업무 협조 행위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당시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평가하기 힘들다라고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거죠. 왜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네, 원래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나갔는데 TV로 보다가 좀 깜짝 놀랄 만한 말씀 들어서 다시 들어왔습니다. 우리 홍보수석님 잠깐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홍보수석님은 네. 언론계에 오래 종사하고 특히 방송에 아주 오랜 전문가신데 네. 예를 들어 청와대 홍보수석이 일반적인 전화가 아니고 특정 기사 아이템을 좀 빼라
또 월화시 뉴스에선 빼라 이렇게 말하는 게 통상적인 업무 협조라고 볼 수 있습니까? 언론인의 양심으로 한번 얘기해보세요. 그게 통상적인 업무 협조라고 한다면 아까 노회찬 의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도 계속 업무 협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특정기사를 이런 방식의 업무 협조는 안 하고 계시죠? 특정기사를 빼라 마라 이런 그건 안 하시죠? 네,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정현 수석의 발언 중에 그 내용이 있는 건 사실이죠? 빼라고 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 녹취록에? 예, 그 녹취록에 그런 내용이 있는 거는 봤습니다만 통상적인 업무 협조라고 하면 이런 통상적인 업무 협조는 계속 관행으로 해왔고 박근혜 정권 내에서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올라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네, 특정 기사를 넣어라 빼라고 한 홍보수석의 전화는 부적절했죠. 네. 네, 그렇습니다. 실장님에게 드리겠습니다. 이정현 수석이 말이죠. 전 수석이 통상적인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통상적인 업무 협조 과정에서 봐야죠. 이놈 저놈들 이런 욕들을 막 해요. 그리고 심지어 입에 담을 수 없는 그 XX 이런 얘기를 합니다. 통상적인 업무 협조할 때 그렇게 욕을 섞어서 하나요? 청와대는? 글쎄 그렇게 우아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게 우아하게 보이지 않는 정도겠습니까? 청와대 홍보수석이 KBS 보도국장한테 전화를 했다. 본인도 자기의 불찰이라고 하는데 실장께서는 파악하지 못하고 어쨌다. 최소한도 비서실장은 그러한 파악을 해가지고 와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고개만 끄덕거리면 속기록이 안 나와요. 예, 좋은 충고로 알아듣겠습니다. 그렇게 행정의 달인식 말씀을 하지 말라 이겁니다. 잘못됐으면은 과거에 관행이 됐건 어땠건 대단히 유감스럽다. 앞으로 보겠습니다. 앞으로 본다는 게 말이에요? 대통령을 모시는 수석이 그러한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청와대 비서실장은 진위 여부를 떠나서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최소한 국회에 가지고 와서 조사 중입니다. 파악해서 별도 보고 드렸습니다. 이 정도라도 얘기하는 것이 비서실장의 예의입니다. 지사할 때처럼 그런 식으로 넘기려고 하면은 안 돼요. 그 누가 어디로 가느냐? 박근혜 대통령한테 가는 겁니다. MBC 뉴스데스크 앵커 출신인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 이정현 녹취록 파문에 대해서 검찰이 의지만 있다면 이정현 의원에 대한 징역형도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제 TBS 라디오 열린 아침 김만음입니다에 출연해서 제대로 된 검찰이 우리나라에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방송법에 처벌 조항이 있는 유일한 조항을 위반한 사건, 이 사건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리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MBC 보도에도 개입했을 것으로 보느냐 이런 질문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다. MBC에는 아마 더 심한 압력이 갔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이번에 그 이정현 의원하고 길환영 전 KB 사장 고발했는데 실정법 위반 사항입니까? 어떤 걸 가지고? 이게 이제 방송법에 방송의 내용과 편성에 개입을 못하게 돼 있죠. 예. 내부에서도 책임자가 아니면 못하게 돼 있습니다. 방송사 내부에서도. 예. 이건 지금 외부에서 권력의 정점에 있는 청와대 수석이 직접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건 거니까요. 예. 검찰이 만약에 제대로 된 검찰이 우리나라에 존재한다는 전제에서 얘기를 한다면 이게 징역형이 가능한 이 방송법에 있는 유일한 처벌 조항이 있는 조항을 위반한 겁니다. 네. 만약에 이정현 의원이 당시 수석이 수사만 제대로 받고 검찰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징역형이 가능한 겁니다. 그 세월호 유가족들이 영정사진 들고 김시건 전 보도국장 문제, 길환영 전 사장 그 사과 관련해가 농성하고 했을 때 이정현 홍보수석 아무리 청와대라고 하더라도 이런 문제에 청와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다라는 것인데 그냥 의견은 전달해 보겠다는 정도였는데 청와대가 KBS 운영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통제하거나 그럴 수 없는 그런 관계였습니까?
글쎄, 저는 그 말은 그 당시에도 믿지 않았지만은요. 예. 이번에 입증이 된 거고요. 대통령도 언론과 방송은 장악될 수 없다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거든요. 예. 대선 과정에서도 그렇고 아마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비슷한 얘기를 뭐 방송의 날 이런 때 와서 이제 한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대통령부터 뭐 이 현실과 맞지 않는 얘기를 했고요. 예. 이게 전혀 그걸 지키고 싶은 생각이 있는 권력이 아닙니다. 그건 이명박 대통령 당시의 권력도 마찬가지였고요. 예. 의견 전달은 할 수 있다. 이건 정말로 자다가 웃을 일입니다. 이제 신경민 의원도 전에 이제 언론사에 있었습니다만은 이런 문제들이 KBS에만 보도 개입했겠냐라는 의심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현장 경험도 갖고 계시는데.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제가 보도를 할 당시에도 마찬가지였고요. MBC에는 아마 더 심한 압력이 갔을 거고, 아마 네. 압력이 가기 전에 알아서 잘 했을 거고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당시에 예. 민영방송은 더 다루기 쉽다고 얘기한 게 있거든요. 예. 그 말은 뭐 맞습니다. 민영방송은 이 말하자면 기업이 이 소유구조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기업을 다루는 것과 똑같이 다룰 겁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이용해서 기업에 압력을 가하면 방송은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돼 있고요. 공영방송은 이사회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직접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양태가 있는데 이번에 나온 것은 녹취록에 나온 것은 보도국장과 수석이 직거래하는 게 나온 거고요. 예. 이거 말고도 다양한 형태 또 다양한 방송에 대해서 하는 방법이 있죠. 예. 보도 개입 파문의 당사자인 이정현 의원. 홍보수석의 역할에 충실하려고 노력했었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다 자신의 불찰이라던 입장을 바꾼 것입니다. 이제 들으실 발언은 이정현 의원이 어제 낮 채널A에 이용환의 쾌도남마에 출연해서 했던 말입니다. 진행자인 이용환 기자, 이정현 의원에게 문제가 있다면 거친 표현이었다면서 이정현 의원을 두둔했습니다. 역시 동아일보 종편답습니다. 들어보시죠. 모든 걸 떠나서 어쨌든 지금 이 자체가 쟁점이 되고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든 이럴 때 이렇게 쟁점이 되고 무리가 된 것 자체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정말 숭고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보도를 통제를 한다거나 또 언론을 장악하려고 한다. 이것은 요즘 시대는 맞지가 않습니다. 우선 언론들 자신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결코 용납을 하지 않죠. 다만 제 직책이 홍보수석이었습니다. 정부 정책을 언론에 국민들에게 최대한으로 알리는 홍보 역할을 총괄지휘하는 홍보수석이었었습니다. 홍보수석을 하다가 보면은 정부 정책도 알리지만 지난번 그 일처럼 국가의 어떤 재난, 위기가 닥치거나 또는 국민들이 굉장히 어떤 안위의 문제가 있거나 이렇게 할 때에 그것이 언론과 관련돼 있을 때는 평상시에 늘 그 언론 관계자들하고 좋은 관계들을 유지를 하면서 늘 이렇게 친분 관계를 유지해 왔듯이 말하자면 홍보수석으로서 그러한 위기를 국가 위기를 국민의 안위의 위기를 빨리 탈출시키기 위해서 언론의 협조를 요청한 것은 기본적이고도 아주 당연한 홍보수석의 역할입니다. 뭐 그 부분은 저도 이해합니다. 저도 뭐 청와대 출입 경험이 있으니까요. 홍보수석이 뭐 그런 일 하시는 건 이해는 합니다만 저도 그 녹취록을 좀 들어보니까 좀 더 점잖게 하셨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뭔가 좀 표현이 거치시고요. 좀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더 국민 여론이 안 좋은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뭐 인정합니다. 제가 워낙 참 기자들하고 가깝게 평상시에 지내고 격이 없이 지내다 보니까 또 그게 이제 공개될 거라고는 생각도 안 하고 그 당시에 정말 이거 하나만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해경이 말하자면 그 군안, 거기에 이제 총괄 책임을 맡은 그런 부처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해경이 이제 한 명이라도 좀 구출하기로 온 국민이 너무 간절하게 바라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일부에서 또 밖에서는 이제 계속 뉴스에 해경에 대한 뉴스들이 나와요. 그러면 해경 지휘부가 바다 한 가운데서 진짜 파도를 이겨내면서 아주 사투를 벌려서 그 군안 거기에도 몰두를 하고 또 이 해명도 해야 되고 변명도 해야 되는 이걸 보고
정부의 말하자면 한 기관의 사람으로서 제가 언론한테 호소를 한 겁니다. 일단 구제를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책임이나 이런 거 묻는 것은 얼마든지 그 뒤에 묻자 하고 간곡하게 호소를 한다면서 좀 친분이 있다 보니까 좀 거칠게 말한 건 지금 봐도 아주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그 말씀하신 방식이나 뭐 이런 부분은 좀 이제 부적절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아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원래 이제 그 생명줄을 타고 인도줄을 타고 이제 밑에 내려가서 작업을 했지 않습니까? 이 작업을 하는데 여러 명이 한꺼번에 못 들어갑니다. 그 줄을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해경하고 민간인하고 해군이 원래 이 작업을 해야 되는데 4월 30일 날 국방부에서 해경이 국방부의 잠수를 막았다.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그 사실을 확인을 해봤더니 전혀 아니고 같이 작업을 한 모든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국방부가 2번에 걸쳐서 그거 잘못 나갔다. 같이 작업을 했고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녁 9시 뉴스에 말하자면 아까 첫 번째 나감. 그러니까 방송사로서는 뭐 특별하게 잘못한 건 아니지만 9시 뉴스에 9시 뉴스에 첫 번째 게 잘못된 그 내용이 나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당장에 그 정부의 관계자인 또 홍보 책임을 맡고 있는 저로서는 협조를 구한 거죠. 그 다음 뉴스만이라도 오후 2시에 분명하게 잘못 나갔다고 하는 보도 자료가 나갔고 실제로 4월 16일 날 함께 국방부에서 작업했다는 걸 KBS도 보도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바로 잡아달라. 그 다음 뉴스라도 좀 바로 잡아달라라고 간곡하게 협조 요청을 한 겁니다. 뭐 의원님 근데 그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의원님께서 KBS 9시 뉴스에 보도가 됐을 때 그렇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죠. 세상에 대통령께서 KBS를 오늘 봤네. 아이고 한 번만 도와주시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그 뉴스를 봤기 때문에 뭔가 홍보수석이 나서서 그 기사를 내리려고 한 것 아니냐라는 사실 의혹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명하신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엄연한 팩트가 4월 16일 날 KBS도 보도를 했다니까요. 국방부가 함께 작업을 했다고 하는 것을. 근데 4월 30일 날 아까 국방부가 오전에 보도 자료를 잘못 알리는 바람에 그게 작업을 같이 안 하고 오히려 해경이 반대한 것처럼 됐기 때문에 오후에 2번에 걸쳐서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냈고 그건 엄연하게 다 기록이 있는 사실이니까 그걸 바로 잡아달라고 한 얘기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해경의 그런 내용은 이제 그런 거보다도 이제 많은 국민들은 이제 당시 의원님께서 홍보수석일 때 뭔가 이런 표현이나 이런 것들의 좀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뭐 사과를 하셨으니까요. 자, 이 주제는 이쯤 하고요.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그간 청와대 현대원 미래전략수석 비서관의 비리 의혹을 줄기차게 파고들었는데요. 현대원 수석의 측근이 최근 서명을 받고 다닌다 이렇게 폭로했습니다. 이 서명은 무엇이냐? 현대원 수석의 인건비 착복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서명입니다. 전현직 대학원생들에게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 번 밑보이면 인생이 피곤해지는 이들 대학원생들 울며 겨자 먹기로 사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대원 수석, 연구원, 즉 자신의 대학원생 제자들에게 간 인건비를 몽땅 인출해서 혼자 먹었다는 그런 의혹에 휘말려왔지요. 이재정 의원과 현대원 수석의 일문일답 들어보시겠습니다. 역시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 상황입니다. 솔직히 얘기하세요. 지금 누가 제보했는지 색출하고 계시죠? 저는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저녁 퇴근할 때까지 아니라는 취지로 듣겠습니다. 지금 현 수석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학생들에게 이 기사가 오보다. 이 기사라는 것은 경향신문 기사를 얘기합니다. 오보고 오보라고 서명하라고 연판장 돌리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저는 모르는 사실입니다. 모르는 사실입니까? 졸업생, 재학생들 서명 안 하면 제보자로 오인받을 것 같아서 모두 반강제적으로 서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업무 받고 있는 이 시간에 들어온 제보입니다. 현실이 이렇습니다. 미래수석이라는 자리 너무 큽니다. 특히 지금 서강대에서 상당히 많은 금액의 다수의 용역을 확보하고 있는 학부에 오던 그런 교수님이었습니다. 이 학생들 그리고 연구원들 자신의 미래 삶이 걸린 문제라 지금 쉬쉬하고 있습니다. 팩트 이미 많습니다. 증거 많습니다. 이거 하나에 불과합니다. 뭐냐고요? 계좌 내역입니다. 산학협력단에서 돈이 입금됩니다. 그러면은 얄짤없이 이런 말 쓰겠습니다. 남김없이 이체합니다. 남김없이 인출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수차례 이루어지는 내역이 여기 있습니다. 보여달라고요? 아니요, 못 보여드리겠습니다.
색출하고 계시니까요. 그 사람들이 느끼는 공포감은 상상 이상입니다. 많은 수주하고 계시더라고요. 능력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사회과학 계열 교수에 비해서는 상당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차기 연구비 삭감을 막기 위해서 쓰고 남은 돈을 가상 세미나 학회로 위장을 하고 특정 호텔과 논의해서 남은 금액을 세분화합니다. 30만 원, 40만 원, 4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쿠폰화 시켜서 객실을 예약한다든지 저녁을 먹는다든지 방식으로 제공받은 의혹이 있습니다. 세금 계산서 없이 호텔에서 개최한 것처럼 짜고 위장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녹취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한 내용들이 일부는 감사를 통해서 밝혀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시는 바 있습니까? 제가 직접 그런 것들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적은 없습니다. 이런 적 있습니까? 쿠폰 방식으로 활용하신 적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알지 못합니다. 서울 인근이 아니라 서울에서 조금 떨어진 경기도권의 특정 호텔 이용하시지요? 자주. 제일 최근 이용하신 게 조금 됐다고는 합니다. 예. 떠오르시는 호텔 있죠?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예, 그럼 지켜보겠습니다. 똥은 싸고 다니냐? 미치도록 싸고 싶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구렁이 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당신의 장 속에 잠자고 있는 숙변, 매일매일 고통받는 변비, 과민성 대장, 이제는 놓아주십시오. 미궁 장사랑은 식이섬유, 알로에, 발효효소 등을 주원료로 한 자연주의 천연식품으로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식약청 허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남녀노소, 좌파 우파, 흑인 백인 모두에게 미궁 장사랑이 빅동의 추억을 찾아드립니다.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야, 이 부장! 네가 부장이면 땅이야? 저 인간 저건 쟤 오늘도 술술 풀리고 안 먹고 회수 갔냐? 내일도 신체 상태로 출근하겠구만. 아유. 고려 생활건강 술술 풀리고 음주전 한 포가 당신을 지켜드립니다. 특허받은 천연 유래 성분 숙취 해소제 술술 풀리고를 은하계 최저가로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야, 이 부장! 네가 부장이면 땅이야? 저 인간 저건 쟤 오늘도 술술 풀리고 안 먹고 회수 갔냐? 내일도 신체 상태로 출근하겠구만. 아유. 고려 생활건강 술술 풀리고 음주전 한 포가 당신을 지켜드립니다. 특허받은 천연 유래 성분 숙취 해소제 술술 풀리고를 은하계 최저가로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아이고, 아우 덥다 더워. 이제 우리 몸 생각해서 이 보양식이라도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장어가 남자한테 좋다는데. 장어도 몸에 좋은 장어 있고 몸에 해로운 장어가 있어. 난 너가 장어를 반길 줄 알았지. 안 반가워. 자, 일단 이거 한 잔 해. 이래. 자, 우와! 이거 새싹 땅콩차 아니야? 어떠냐? 와, 이거 시원하게 먹으니까 더 좋다. 이거 뜨거운 물에 우려서 식힌 거 아니야? 아니야, 그냥 시원한 물에도 잘 우러나와. 큰 물병에 새싹 땅콩차 한 수저 넣고 냉장고에 두고 물 대신 마시면 돼. 오, 굿이야, 굿. 나도 여름엔 이렇게 마셔야겠다. 역시 새싹 땅콩차는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야. 맛의 깊이가 달라. 새싹 땅콩차의 효능은 꼭 와이프한테 써라. 야, 전가야, 이거 마시는 거 우리 마누라한테는 비밀이다. 070-8635-1288 전창걸닷컴. 피 튀기며 박학다식을 뽐내는 퀴즈, 피박 퀴즈. 네, 오늘도 무화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이번 한 번만 도와달라고? 또 무슨 수작질이야? 응? 지금 이정현이를 비꼬는 거지? 새끼 이런 개짓거리하고도 내년 대선에서 이길 생각을 해? 최소한 이 당에 미친놈만 있는 건 아니라고 선언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새끼야. 뭐가? 누가 미친놈이라는 거야? 새끼 공영방송 보도 책임자한테 뉴스 빼라 마라 이렇게 간섭해놓고는 청와대 비서실장이 나와서 한다는 소리가 뭐니? 통상적인 업무? 아이 씨발,
야, 삼척동자가 커피를 뿜을 개소리를 해놓고는 내년 대선에서 이기길 바라는 거야? 뭐 고마워. 남의 당 일에 대해서 자기 일처럼 관심 가져주는 거. 근데 이제 우리한테 맡기라고. 당신이 우리 당 후보가 될 일은 없잖아. 닥치라고 이 새끼야. 뭐라고 했더라? 보도 통제가 아니라 거짓 보도가 있어서 바로 잡아준 거라고? 촉가고 있어 이 새끼들. 세월호 첫날 구조대원 726명과 함정 261척, 항공기 35대가 집중 투입된 사상 최대 규모의 수색작전을 벌였다고 뻥으로 보도한 거. 야, 그 보도에 대해서는 전화했냐? 잠수사 2명밖에 안 들어간 게 사실의 전부니까 11시 뉴스에서는 바꿔달라고 말이야 이 씨발. 그날 그렇게 투입하려고 했지. 근데 그 기상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뭐가 안 좋아 이 새끼야? 그날은 호수처럼 고요했는데. 그리고 바로 잡으려면 이 말부터 바로 잡아야지. 니네 누나가 2013년 3월에 했던 멘트 들어봐. 일부에서 주장하는 방송 장악은 그것을 할 의도도 전혀 없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그 문제는 이 자리에서 국민 앞에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뭐 누나가 하필 이 팟캐스트를 들었네. 나 한번 도와줘. 극적으로 도와줘. 닥쳐 이 새끼야. 이 새끼들 통상적 업무라니 씨발. 그럼 날마다 이런 식으로 청와대에서 방송국에다가 전화해서 빼라 고쳐라 다시 만들어라 이랬다고 국민이 생각할 거 아니겠니 이 새끼야. 이게 웬 셀프 빅녀시야. 야 화나. 이런 일에 대비해서 나온 말이 있다. 제 꾀에 자기가 넘어간다는 말. 자승명박이라고 들어봤냐? 자승명박이라니. 이거 내가 말을 잘못했구나. 자승친박. 닥치라고. 자승친박이라니. 이거 내가 잠시 헷갈렸네. 자승천박. 다 나오는구만. 왜? 자승경박, 자승시박, 자승긴박, 자승액박, 자승구박, 자승윽박, 자승쪽박, 자승희박, 자승협박, 자승독박. 자승스님이 그 명박이하고 친하고 또 친박하고 친한 건 맞잖니 이 새끼야. 불교계 내부 돌아가는 걸 보니까 천박도 맞는 것 같고. 저 자승자박이겠죠. 일부러 그러신 거죠? 지금 내는 옥수에 들고 나르샤 CF 찍는 심정이다. 웃기게라도 보여가지고 동정표라도 얻고 싶은 그 심정. 사회자, 니는 모를 기다. 난 지금 내년 대선에서 친박이 당선될 가능성이 낮으니까 이 친박 새끼들이 어차피 안 될 거면 비박조차 당선되지 못하게 하자. 이러면서 기를 쓰는 것 같아. 닥치라고. 국민은 이러한 위기 상황에도 꿋꿋하고 단단한 권력을 원한다고. 두고 봐. 내년 대선에서 누가 이기는지 우린 딴 건 못해도 집권하는 법만은 확실히 잘 알지. 2012년 대선 때 기억해? MB가 그렇게 똥을 싸질러 대도 결국 우리가 이기잖아. 우리는 이기는 법을 안다고. 쫄리나? 그럼 포기하라고. 오르지 못할 나무는 땔감으로도 못 쓴다. 이런 말 몰라? 땔감? 아이고 내가 실수를 했네. 오르지 못할 나무는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친구 따라 강남 가다니 이 새끼야. 말 똑바로 해. 아이고 내가 비가 많이 와서 정신이 혼미했어. 오르지 못할 비박나무가 전당대회 당대표로 출마한다. 이 새끼가 죽을래. 아이고 내가 착각을 했구만. 응? 오르지 못할 나무가 경찰한테 개인정보 요구를 하며 갑질을 한다. 닥쳐 이 새끼야. 그걸로 이정현 건이 덮어지냐 이 새끼야. 이제 진짜를 얘기할게. 오르지 못할 코카나무에 마약류지 코카인이 자란다. 죽으려고 이 새끼가. 이 새끼들 또 지랄이야 이 새끼들. 야 그만해. 무슨 세계의 대결이라고 날마다 비박 친박들끼리 하는 쌈박질을 우리가 들어야 하니. 야 국민들은 그거 안 해도 충분히 피곤해요. 이님 나오셨어요. 자 그래도 토론이 없는 당보다는 있는 당이 더 낫지 않습니까? 야 얘네들 하는 게 토론이냐? 시정자배들 주먹질이지.
영감님, 그 당은 이런 싸움이 없어서 좋겠습니다. 대선 주자가 일찌감치 정해져서 그런 모양이죠? 아니, 내 동의 없이 누가 대선 후보가 됐어? 영감님, 그 당은 이미 문재인이 대선 후보가 된 거 아니에요? 그 새끼야, 누구 맘대로. 이 당에는 박원순도 있고, 김부겸도 있고, 손학규도 있고, 안희정도 있고, 또 누구냐? 이재명도 있고,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혹시 영감님? 이 새끼, 너 같은 천박한 새끼하고 나하고 뜻이 통할 때가 있구나. 요즘 잠을 잘 적에 이 시대가 자꾸 와가지고 나를 부르더라고. 형님, 대선에 나가셔야죠. 누가 경제 민주화를 확실하게 추진할 수 있겠어요? 자꾸 이렇게 시대가 나를 부르더라고. 나는 초도 생각이 없는데. 영감님, 환영합니다. 제발 그렇게 해주세요. 대선 후보로 나와주세요. 근데 문재인의 벽을 넘겠어요? 지금 보니까 넘사벽이던데. 이 새끼, 야, 걱정 마, 이 새끼야. 나는 모든 논리가 다 준비됐다고 봐요. 나한테 한마디만 줘봐. 나는 문재인을 쓰레기로 만들어줄 수 있다고 봐. 그럼 제가 한번 화두를 던져보겠습니다. 이정현 녹취록. 이정현이가 설치고 다닐 적에 문재인이 뭐 했냐 이 말이지. 특전사 나와서 뭐 해? 이정현이를 단숨에 제압해서 까불지 못하게 해야지. 옥수수 다 털리게 해가지고 말을 할 수가 없게끔 만들어가지고 KBS 보도국장한테 전화 걸지조차 못하게 해야 할 거 아니야. 이정현 녹취록은 다 문재인 책임이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인 업무 종료 선언, 이건 어떻습니까? 정부가 종료 선언할 적에 문재인은 뭐 했냐 이 말이지. 말 많고 지랄 많은 친노들 다 데리고 가가지고 정부로 돌아가려는 공무원들 특조위 사무실에서 못 나오게 그렇게 억류하고 또 계속 일하라고 시켜야지. 그런 이 중요한 국면에 내 팔 가가지고 뭐 하는 거냐 이 말이야. 이거 역시 문재인 책임이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동아은행 뇌물수수 사건은 어떻게? 그거 역시 문재인. 이 씨발, 이 족같은 똥보 새끼. 이 씨발 새끼. 너 이 새끼. 허리띠 한 달에 한 번씩 버리지 이 새끼야. 뱃살의 무게를 못 이겨가지고 야 이 새끼야. 허리띠는 바지 흘러내리지 말라고 하는데 써야지. 네 뱃살 감추는 데 쓰는 거는 그거 아니잖아 이 새끼야. 너 이 새끼야. 그리고 과연 나에게 허리띠가 필요한가? 이렇게 스스로 성찰할 때 아니야 이 새끼야? 스스로 자문해보라고 이 새끼야. 그만하세요. 왜 퀴즈와 관계없는 얘기를. 이 새끼. 야, 너는 심장 괜찮냐? 심장이요? 왜요? 북한 김정은이가 폭식을 해가지고 심장마비 가능성이 있다면서 종편에 속보로 떴어요. 아니 심장마비 걸린 것도 아니고 걸릴 가능성이 있다는 게 뉴스 속보야 이 씨발. 야, 똥보야. 너도 노력해서 종편 뉴스에 그런 걸로 한번 나와봐. 폭식을 해가지고 심장마비 염려가 있는 건 똑같은데. 야, 왜 넌 뉴스에 안 나오냐? 무슨 소리를 하세요 지금? 그나저나 김정은이 고추는 좋겠어. 몸체가 일국의 우두머리 아니냐? 야, 똑같은 똥본데, 야, 너한테 딸려 나온 고추는 이 수유동 원룸에서 지금 뭐 하는 공상이냐 이 새끼야? 그만하세요 이젠. 이 새끼 할 말이 없으니까. 자, 문제를 드리도록 할게요. 전두환 씨 차남 전재용이가 거액의 탈세를 했는데 벌금 40억을 내지 않아 가지고 노역장이 유치됐다고 해요. 이순자 씨 동생도 그래서 이제 감옥에 들어갔는데 문제 드리도록 할게요. 전두환 씨한테 세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의 이름은 무엇일까? 시공사인가? 그런 출판사의 소유주 아니야? 전두환 첫째 아들 이름이 무엇일까? 이게 오늘의 문제라고 봐요. 예, 정답! 네, 환빨랐습니다. 정답은요? 예, 정답 바로 가지. 정답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지역 국회의원 이름이군요. 전재수. 근데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부산에 5석이나 내준 탓에 5명의 이름이 잘 지워지지 않는가 보지? 그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름이 일단 좋지 않습니까? 재수 없다.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면은
전 재수입니다. 전 재수 있습니다. 이랬을 거 아니겠어요? 야, 그런 이름 갖고 하는 아재 개그는 재수 없어. 야, 정답 바로 가자. 나한테 너무 쉬운 문제라서. 그렇죠. 무가 50 시절에 민주화 운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전두환 전문가 아니냐. 길게 가지 말고 정답 바로 가자고. 정답은 전두엽. 아니, 전두엽이 왜 나옵니까? 그 전두환 동생 이름인가? 아니었습니다. 자, 오늘도 정답은 애청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팟빵 게시판에 정답, 이메일, 사연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6년 대한민국의 대학 재학생에게 물어봤습니다. 대학에 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1위, 취업 대비 34.3%. 2위, 학벌이 필요해서 21.8%. 네, 대학을 가는 이유는 취업. 대학 존재의 이유도 취업. 그러나 이들이 꿈꾸는 대학은 취업이 아니었습니다. 대학 재학생 10,000명에게 물어본 설문조사도 있습니다. 50년 뒤에도 대학 평가가 필요하다면 무엇으로 평가해야 하는가? 1위, 교수와 학생 관계 14.1%. 2위, 학문적 탁월성 10.8%. 3위, 대학의 사회적 기여도 10.7%. 자, 그런데 취업은 4.7%로 11위였습니다. 학생에게 임금을, 네, 이 책의 저자 구리하라 야스시 씨는 말합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스스로 납득될 때까지 천천히 생각하는 일. 그것을 하고 싶은 때에 하는 것. 자기가 삶의 주인공이라는 것. 자기 삶의 소중함을 느끼는 것. 단 4년만이라도 좋아하는 것을 충분히 좋아할 것. 네. 이게 얼마나 멋진 일이겠습니까? 당연히 그 후에 오는 시간은 전혀 다른 삶이 될 것이다. 네. 4년 동안 충분하게 자기 시간을 갖고 자기를 연마하고 자기를 성숙시킨다면 4년 이후의 세상은 지금의 4년 이후와는 전혀 다를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대학의 존재 이유와 대학 무상화의 필요성, 학생 임금을 도발적으로 역설하고 있는 책 학생에게 임금을 도서출판 서유제에서 협찬합니다. 학생에게 임금을 여러분 많은 사랑 바라겠습니다. 지난 시간 정답자는 한 분입니다. 와글 어사님 정답 PBS 맞히셨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2016년인데 청와대는 1970년대를 사는가 봅니다. 헌법 21조에는 언론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허가와 검열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권은 이를 무시하고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하여금 KBS 보도 통제를 지시했군요. 무엇이 무서워서 지상파 텔레비전에 외압을 행사했는지 이제는 모두가 알지 않나 싶습니다. 세월호 침몰에 대한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고 사건은 청와대에 의해 은폐, 왜곡, 조작되고 있습니다. 제주 강정마을로 향해 가던 철근 410톤 그리고 사고 당일 사라져버린 대통령의 7시간 밝혀야 하는 것들이 많은데 6월 30일자로 특조위는 강제 종료됐습니다. 세월호 진실을 적극적으로 감추려는 자 그들이 범인이겠지요. 특검이든 청문회든 세월호 진실 규명이 계속되기를 빕니다.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은 진실을 보도하지 않고 외면한 채 정크성 기사를 퍼나르기에 바쁘고 찌라시보다 못한 종편은 자극적인 연예계 스캔들로 국민의 눈과 귀를 현혹시키고 정권의 치부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도록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세월호 침몰의 진실이 밝혀지기까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야당 국회의원과 세월호 특조위에만 진상규명의 책임을 위임하지 말고 국민 스스로가 세월호 사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정치권의 이슈를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풀어주시는 정치 한 건에서의 김원철 기자와 김태규 기자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이런 말씀 해주신 와글 어사님 감사합니다. 피바 퀴즈 마칩니다.
직접 담가 먹는 김치가 사 먹는 김치와 다른 이유 잘 아시죠? 내 눈으로, 내 손으로 골라야죠. 우리 걸로요. 한 포기 한 포기 직접 손으로 소금을 뿌려 절이는 가장 깨끗한 손으로 정성과 진심을 담아 이 김치 쥐앗으로 못 써요. 나쁜 병균 틈타지 말아야 하니까. 건강을 위해 소금은 적당히, 그러나 맛깔나게. 내 가족이 먹을 김치니까. 가족이 먹는 김치를 하나 더 만든다는 심정으로 만든 김치, 이담채 김치. 입맛 까다로운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의 한마디. 제가 이 김치의 맛을 보증합니다. 정말 맛있어요, 이 김치는.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이담채를 입력하세요. 전화번호는 1544-4586 1544-4586.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신축 빌라 정보 빌라 타임즈 하나면 됩니다. 현장 나와주세요. 네, 여기는 새로 오픈한 현장입니다. 여기만이 아니라 분양 마감 현장이라면 빌라 타임즈의 레이더를 피할 수 없습니다. 빌라 타임즈 정보는 알찹니까? 당연합니다. 현장에서 직접 촬영한 퀄리티 높은 사진 여러 장이다. 지도 서비스, 무료 투어 서비스, 무료 상담 서비스까지. 빌라 타임즈 짱이죠? 그러다 허위 매물 걸리면요? 포상금 100만 원 약속합니다. 수도권 빌라에 관한 정직한 정보를 모았습니다. 빌라 타임즈. 인터넷에서 만나세요. 자고 일어나면 머리가 아프고 혈압도 올라있고 코 고는 거 갈수록 더 심해지니 걱정이야. 이런 고민 코골이 제로로 한방에 해결하세요. 부담 없는 가격, 탁월한 효과 자신합니다. 기억력 감퇴, 우울증, 합병증, 치매, 돌연사. 코골이가 심해지면 걱정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질을 포기하지 마세요. 코골이 제로, 코골이 제로에 답이 있답니다. 신제품 코골이 제로는 코골이 19의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신제품도 구입하실 기존 구매자분들은 010-3790-0783 010-3790-0783 문자로 주문하세요. 보다 저렴한 가격에 드립니다. 검색창에서 코골이 제로, 코골이 제로를 입력하세요. 박근혜 왜 저러지? 문재인, 김무성, 안철수는 또 왜 저러지? 뉴스로는 알 수 없는 진짜 정치 현장 이야기. 한겨레 정치팀 기자들이 취재 수첩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본격 정치관찰 팟캐스트. 언니가 보고 있다. 팟빵에서 언니를 검색하세요. 정치 한 건에서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겨레 정치팀 정치바의 김원철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김원철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 핵폭탄이 떨어졌습니다. 네, 핵폭탄입니다. 그런데 조선일보가 한 줄도 씻지 않는 핵폭탄. 이거 파괴력이 크지 않습니까? 그것만으로도. 뭐 조선에서 쓰든 안 쓰든 핵폭탄이니까요. 예. 어제 정치권 어땠습니까? 예, 뭐 타이밍을 보고 아마 공개를 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예. 이제 국회 운영위에서 청와대 업무보고가 있었죠. 예. 그거를 앞두고 아마 이제 이재명 전 홍보수석의 발언을 공개한 것이 아닌가 하고 이제 그냥 추정을 해보는데요. 예. 어쨌든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죠. 예, 난리가 났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씩 좀 짚어보면요. 예. 그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제가 다시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예. 뭐 이미 보도를 통해 다 나왔으니까요. 예.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청와대에서 어제 이제 공식적으로 입장을 냈는데 홍보수석의 통상적 임무로 문제될 것이 없다. 이런 반응을 내놨는데요. 기가 막히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참 이런 수준에서 답변을 하면 참 할 말이 없는데요. 이게 이원종 그 대통령 비서실장은 어제 국회에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 잘못된 보도 내용을 바로 잡으려는 노력은 청와대 홍보수석은 물론이고 언론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통상적 업무이자 기본적인 책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잘못된 보도였나요? KBS 보도가? 그 부분을 따지기 시작하면 뭐 당연히 잘못된 보도라고 볼 수 없는데 그 부분을 따지기 시작하면 막 말싸움이 되기 때문에 저는 잘못된 보도라 치고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예. 이게 지금 방송법에서
방송 편성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방송 편성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고 그거를 침해할 경우에 형사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거든요. 예. 왜 우리나라 법이 그런 자유를 보장하고 그런 자유를 침해할 경우에 형사처벌까지 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청와대에서 답변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방송이란 것 자체가 이 전파라는 공공재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어떤 누군가에게 독점적으로 소유될 수 없고 공공재다. 그래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게 사용돼야 한다. 이런 철학이 깔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방송사들은 이 방송을 하기 위해서 정부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재승인 절차를 밟고 신문하고는 같은 언론사지만 이 근본적인 베이스가 다른 거거든요. 방송이라는 것은.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민간 신문사에 예를 들어서 전화를 해서 이런 식으로 이런 보도를 해라 저런 보도를 해라 혹은 해달라 부탁을 하는 것과 이 공영방송사에 전화를 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저는 오히려 이 방송사에 하는 것이 훨씬 질이 나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그 민간 신문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서 만약에 민간 신문사가 또 압력에 굴복한다는 것은 그냥 그 민간 신문사의 이슈인 거죠. 하지만 이 방송사라는 것은 공공재를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의 공공성을 엄격하게 지켜줘야 할 법적 책임이 있는 그 책임의 최상단에 있는 청와대가 그 책임을 정말 헌신짝처럼 버린 작태가 정말 적나라하게 드러난 건데 이건 거의 현행법 위반 수준이 아니라 현행법을 위반한 증거가 지금 공개된 마당에 이거를 지금 무슨 홍보 속에 원래 임무라는 등 이런 식으로 정말 무식하기 짝이 없는 발언을 하는 것이 과연 전 용기인지 무식함의 발로인지 잘 모르겠고요. 그 방송법 규정을 제가 말씀드린 김에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방송법 4조 2항에 규정되어 있고요. 누구든지 방송 편성에 관해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이 규정을 위반해서 방송 편성에 관해 규제나 간섭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벌금이고 여기서 지금 방송 편성이라고 표현이 돼 있어서 이것이 마치 무슨 어떤 프로그램을 9시에 편성하냐 10시에 편성하냐 이런 편성의 자유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제가 대법원 판례도 찾아봤어요. 대법원 판례에 정확히 나오는데 이 비슷한 판결이 있었어요. 이 편성의 자유로 함은 그런 편성뿐 아니라 방송 사업자가 방송 프로그램을 송신하는 과정에서 내용의 변경이 가해지는 등의 간섭을 받지 않을 자유까지 포함한다. 이것이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는 방송 편성의 자유에 대한 정의예요. 그러므로 이정현 홍보수석이 이런 식으로 방송 내용에 대해서 자유를 간섭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어만 할 수 있으면 다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런 내용을 한 것은 명백히 방송법 위반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와 현 정부가 이런 수준의 이거는 이정현 의원보다 못한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이정현 의원은 어쨌든 본인이 과했다. 송구하다. 이런 수준의 입장이라도 내놨잖아요. 그렇습니다. 참 흥분했네요. 수준이 맞아야 뭘 비평을 해도 할 맛이 나지. 이게 진짜 기본이 안 된 사람들한테 가르쳐가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아유, 이래야 하니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로 좀 생각해보면 공영방송사에게 이런 식으로 거의 협박성 발언을 하는 건 사실상 인사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청와대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민간 신문사에 하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압력의 수위라던가 느끼는 그 받아들이는 자가 받아들이는 정도라던가 그런 것이 다르기 때문에 훨씬 행동을 조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방송의 그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얼마나 중층적으로 방송법뿐만이 아니라 KBS 지배구조도 정부에 예속되지 않게끔 국회 통제가 들어가고 얼마나 그 다단계 다층적인 시스템을 고안을 해놨습니까? 그게 뭐 실질적으로 잘 작동되지 않는 측면이 있지만 그런 고민이 있는 거죠. 이 민주주의 제도 안에서. 그런 이해가 전무한 상태에서 지금 홍보수석의 통상적 업무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저는 정말 모르겠네요. 굉장히 오랜 기간 관료로 지냈던 이원종 씨 아닙니까? 그런 분이 이런 말을 했으니 더 놀랍고요. 이원종 실장이 어제 국회에 나와서 굉장히 안이한 태도로 답변을 계속해서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에게 아주 혼쭐이 났습니다. 박지원 원내대표가 당신이 훌륭한 선배고 행정의 달인이라는 걸 알겠는데 기본적인 예의를 갖춰야 된다. 지금 이 운영위원회에 청와대에서 근무해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느냐. 그러면서 일일이 얼거렸는데 정말 그 청와대에서 뭐 높은 직이든 낮은 직이든
근무했던 분이 여야를 통틀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청와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아는데 지금 당신 나와가지고 뭐 파악해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안일하게 하나도 파악을 안 하고 나와가지고 그런 식으로 어물쩍 넘어가는 태도로 얘기하는 거는 예의도 아니고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굉장히 호통을 쳤는데 예. 그렇게 호통을 치니까 그 이현정 실장이 좋은 충고로 받아들이겠다. 좋은 거 배워가시네. 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예. 박지원 그 원내대표가 그런 행정의 달인식으로 답변하지 마라. 지금 여기는 도지사 자리가 아니다. 네. 그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아, 이 사태 야당은 뭐 그냥 한번 논평하고 고함 지르고 말 일은 아니잖아요. 이거 그 분명한 책임 추궁, 진상 규명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우상호 원내대표가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해명해야 할 사안이다. 이렇게 사태 규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시다시피 이정현 홍보수석의 말 속에 박근혜 대통령이 뉴스를 보고 지시했다는 뉘앙스가 다 묻어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시켜서 한 것, 소위 말해서 교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예.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예. 시켜서 한 것 아니냐, 혹은 시켜서 한 게 아니다, 맞다. 본인이 밝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말 자체는 뭐 100번 맞는 말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또 이현정 실장은 홍보수석이 본인의 주장에 힘을 싣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약간 아이고. 과장했다는 식으로 또 얘기를 진짜. 해요. 이게 진짜 국민을 아주 기만하는 게 레포츠가 됐어요. 이 정권은. 예. 그 민주주의에 대한 그 철학적 인식이 전혀 없는 정권이 아닌가. 예. 그런 결론을 낼 수밖에 없네요. 어떻게 청문회를 연답니까? 아직까지 청문회 얘기는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 우상호 원내대표가 얘기한 바에 따르면 일단 그 미창위가 방송법을 다루는 데니까요. 예. 미창위에서 조목조목 다뤄보고 제대로 해명이 안 된다면 반드시 후속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 후속 조치 안에 뭐 청문회 들어갈 수도 있고요. 국정조사 뭐 여러 가지 다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정현 의원 뭐 반응을 보였죠? 예, 일단 뭐 본인이 좀 과했던 것 같다, 송구하다 이런 취지까지는 얘기를 했고요. 예. 그리고 오전에는 상임위에 등장하지 않았어요. 왜 안 나오냐 그러니까 기자들이 너무 많아서 거기 나갈 수 없다고 이제 비서진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후에는 또 등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이정현 의원의 이 스타일이 이분이 이제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식으로 그 KBS 국장에게 얘기를 했다면 평소에도 늘 화법이 그렇다는 건데 예. 그분을 오래 알고 지낸 이제 그 고참 선배들에게 물어보면 이분이 새누리당에서 뭐 그 당직자로 오랜 세월 있었잖아요. 호남 출신으로. 예. 그러니까 이 정말 그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온몸을 바쳐서 일하는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온몸을 바쳐서 일하는 스타일이고, 그 옛날에 당의 당직자 할 때도 그 새누리당, 한나라당 관련해서 부정적인 기사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해당 언론사 기자하고 해당 언론사에 찾아가서 읍소하고 빌고 뭐 이런 것들을 거의 습관처럼 일상처럼 해오던 분이라는 거예요. 뭐 하지만 어쨌든 홍보수석이 됐으면 본인의 위치와 역할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행동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한 것은 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주 김원철 기자의 열변을 듣다 보니까 언론화 강의를 듣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예. 자, 근데 야당의 대응이 너무 미적지근하고요. 초기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데 나중에 용두 3위가 되더라도 말이죠. 근데 뭐 두고 보고 나서 반드시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 이거 정확하게 우리가 기억해 놓고요. 별다른 조치가 없으면은 그때 시민이 나서야죠. 예. 역대 최약체 야당이 되는 거 아니냐. 벌써부터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반드시 연장시키겠다고 했는데 지금 원내지도부 뭐 어떻게 대책이나 조치 취하고 있는 게 있나요? 특별한 방법이 없죠. 지금 국회 안에서 지금 다 돌아갔죠. 그 부처에서 파견 나온 공무원들은.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왜 그런 거 하나를 해결하지 못하는지. 아니, 새누리당의 그 원내 지도부는 정의화 국회의장 찾아가가지고, 이른바, 노동개혁 법안, 우리는 노동개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의장 보고 직권상정해달라, 막 흔들기까지 했는데, 여기는 뭐, 방문조차 했는지 모르겠어요. 직권상정해달라. 아니, 이게 진짜 너무 무리하고, 너무 지나치게 불손하게 세월호 진상규명을 짓밟으려고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한 뭐 대응이 없어요. 그냥 멘트만 나오고, 이 페이퍼 컴퍼니라는 말은 들었습니다만은, 페이퍼 파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말이죠.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요. 저희, 이건 광고성 발언은 아닌데, 예. 그래서 저희가 정치바에서 다음 주 월요일에 그 세월호 관련돼서 PT쇼를 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자리에서도 좀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의견들을 좀 많이 모아서 저희 언론 쪽에서 압박을 해야죠.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시민과 언론이 함께 그런 부분 압박해서 야당을 움직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아이고 참 답답합니다. 큰 폭탄이 떨어져도 이게 팔로우업이 안 되니까. 이거 터지고 마는 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말이죠. 제가 애초부터 우상호 원내 지도부에 대해서 그다지 큰 기대를 걸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게 그냥 한번 논평하고 말아요. 페이퍼 한 장 내고 마는 이런 정치로 과연 수권 능력을 키울 수 있겠는가. 예, 이런 답답한 마음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뭔가 우상호 원내대표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그 우려가 분명히 있었는데, 약간, 이미지는 되게 좋지만, 실속은 좀 없는. 그러니까 지난번에 김어준의 파파이스 나와가지고, 그동안 한 게 뭐가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종편이 우리를 비판하지 않지 않느냐, 우리가 종편으로부터 비판받지 않았다. 아니, 이런 걸 자랑하더라고요? 나 정말 참. 이분이 좋게 얘기하면 이제 두루두루 이렇게 잘 지내는 거고요. 이제 그걸 이제 반대쪽에서 또 보면 이렇게 허허허허 하지만 좀 실속은 없는 거 아니냐. 알맹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 이런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는데, 원내대표 되고 나서 이렇게 말로는 이거 하겠다, 이런 걸 많이 해서, 약간 이제 좀 하려나 하고 봐주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지켜봐 오고 있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런 식으로 더 끌다가는, 뭔가 총선 승리의 그 기운? 이런 것들도 좀 이제 효력을 다해가는 것 같고요. 뭔가 좀 반등의 계기?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원내 지도부의 리더십 같은 게 좀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필요하지 않나. 세월호 특조위 건과 관련해서 이렇게 마음만 먹으면 무력화시킨다. 그러면 원내에서 여소야대가 되면 뭐하냐. 또 이런 어떤 무용론 이런 것들이 불거질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할지 우리는 욕 안 먹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죠. 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 아닌지 염려가 됩니다. 네, 김원철 기자님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공화국 참치논평 구이동 대양 참치를 맛보지 못한 국민 여러분은 진정한 참치 맛을 보기 위한 강도 높은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곧장 구이동으로 달려오시기 바란다. 참치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분도 구이동 대양 참치에 오시면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폭식 행위를 자행할 것이다. 구이동 대양 참치. 월요일 참치데이 이벤트, 화요일 참치머리 서비스로 함께합니다. 주차장 걱정 마시고요. 대중교통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2번 출구에서 5분 거리입니다. 대양 참치 구의정 02-455-8087. 아유, 저 사고 큰데 사람이 많이 다쳤겠어요. 아니, 저 차량은 뭐가 그리 급하다고 과속 운전에 끼어들기까지 하나? 아니, 근데 운전자 보험은 가입했을까? 운전자 보험이요? 저런 인사사고 때에는 상대방한테 형사 합의금을 지불해주는 운전자 보험 말이에요. 변호사 비용도 주고 벌금도 보장해주는 운전자 보험. 아,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대인 합의금을 보장해주는 보험 말이에요? 그거 굉장히 비싸지 않나요?
아니에요. 난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에서 가입했는 거요. 뭐라고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홈쇼핑에서도 월 2만 원에서 3만 원이던데. 버스도 승합차도 트럭도 자가용이라면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우와, 대박. 비싼 보험료 때문에 힘드시죠? 풀보장 운전자 보험을 저렴하게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 다음 네이버 카페에서 7,000원 운전자 보험을 검색해보세요. 전화문의는 02-849-9730. 10년차 베테랑 손해보험 전문 설계사가 평일은 물론 주말 공휴일에도 상담해드립니다. 다시 한번 전화문의는 02-849-9730. 7,000원 운전자 보험, 택시, 버스,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 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어머님, 아버님,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개업 축하합니다. 온세 다 잠드소서. 결혼을 축하합니다. 형부, 우리 언니 반품은 안 됩니다. 차장 승진하신 주과장님, 주차장 되신 거 축하해요. 우리 같이 산 게 벌써 7년이나 됐네. 썩 짜릿했던 시간이었어. 선생님, 저도 사람이 되는군요. 선생님 덕분입니다. 하늘나라 가셨을 거예요. 곧 다시 만날 거고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자에게 보내는 꽃이야. 너랑 닮은 꽃. 생일 축하해. 사랑과 축하, 위로가 있는 곳에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1566-0263입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또 우리 공동체가 알아야 할 뉴스, 김용민이 챙겨드립니다. 지금은 제1부 뉴스 매거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제의 속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도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합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롯데 경영권 분쟁. 지금으로 롯데에 대한 검찰 수사 때문에 거의 묻혀진 이슈가 돼버렸습니다만은. 그렇죠. 네. 자, 오늘 중간 점검해 주신다고요? 예, 뭐 요즘 그 검찰 수사에 대한 소식은 많이 들리는데요. 사실 약간 묻힌 소식이긴 하지만 저희 브리핑에서는 김용민 PD님께서 한번 소개를 해 주셨던데, 장남 신동주 씨가 그 신격호 자기 아버지죠. 예. 전 총괄회장이 치매약을 복용을 하고 있다고 고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흘 전쯤에요. 예. 예. 그래서 이 말이 왜 나왔고 앞으로 이 막장 드라마가 어떻게 전개될까 요걸 한번 좀 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 제가 그 한국 재벌들 참 별의별 꼬라지들을 제가 다 보고 살았는데 예. 이 사건이 역사적으로 단연갑인 것 같습니다. 예. 현대가의 왕자의 난, 뭐 두산가의 형제의 난 제가 다 겪어봤는데 이번 롯데 사태가 최고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 막장 드라마를 제가 원래는 뭐 너무 막장이어서 상세히 소개해드리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예. 이게 보도가 중간중간에 나오다 보니까 이 드라마를 즐겨보시던 시청자분들께서 스토리를 자꾸 놓치셔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줄거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냐고. 근데 이게 원래 막장이 스토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인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은 스토리만 다시 한번 이해하기 좀 쉬우시도록 막장 드라마 중간 점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 네. 근데 일단 이 드라마가 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요. 주인공들이 잘 구분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이게 또 다 나쁜 놈들이기 때문에 이제 주인공 중에 좋은 분이 한 분이라도 있으면 구분이 쉬운데 예. 이름도 비슷한데 주인공들이 다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등장인물 구분이 좀 어렵습니다. 게다가 또 다 외국인 아닙니까 또. 그렇죠. 예, 다 일본 분들이시고요. 그래서 이 외국 등장인물부터 살펴보면 예. 신동주 이 사람이 장남입니다. 예. 그 사람이 동생에 의해서 쫓겨난 비운의 나쁜 놈인 거죠. 예, 그리고 신동빈 차남입니다. 예. 형과 아버지를 쫓아내서 롯데그룹의 황제에 오른 승자인데 나쁜 놈인 경우인 거고요. 예. 그리고 아버지 신격호 장남의 옹호를 받지만 차남에게 쫓겨난 서글픈 노년의 나쁜 분 이렇게 세 명이 이제 주인공인 드라마인 겁니다. 예. 그런데 이 드라마의 스토리가 완전히 미궁의 막장 드라마가 된 계기가 바로 28일 그 장남 신동주 씨가
아버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0년부터 치매약을 복용해왔다. 이렇게 밝혀서입니다. 이게 왜 스토리가 꼬이기 시작했냐면요. 지금까지는 이 장남이 동생에게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보호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 그룹 정통성이 나한테 있다. 내가 비록 동생한테 쫓겨났지만 왜냐하면 창업자인 아버지가 나를 지지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었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동생 신동빈 씨는 어떻게 해왔냐면 형의 주장이 잘못된 것은 아버지가 형을 지지하는 이유는 아버지가 치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온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형을 감싸고 도는 이유가 아버지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년 후견인 제도라고 제가 한번 소개를 드린 그 제도를 아버지 정신감정을 받게 하자. 이게 동생 측 주장이었었던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장남은 무슨 소리냐. 아버지 정신은 매우 건강하다. 아버지가 나를 지지하는 건 제정신으로 하시는 거다. 이렇게 반론을 펼쳐온 거죠. 그런데 스토리가 이렇게 쭉 진행이 되오다가 갑자기 28일에 이 장남이 아버지를 보위하고 있던 신동주가 묻지도 않았는데 언론에 사실 아버지는 치매약을 2010년부터 드시고 계셨어요. 이렇게 나와버린 겁니다. 이러니까 이제 보는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야? 야, 쟤는 지금까지 아버지가 치매 아니라고 주장해 왔던 애잖아. 왜 저러는 거야 갑자기. 이래서 이제 이 막장 드라마 스토리가 꼬여버리기 시작한 거거든요. 이게 더 이해가 안 되는 게요. 그 롯데그룹 지배구조를 쭉 따라가다 보면 그 맨 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일본 도쿄 신주쿠 거리에 있는 진짜 정체불명의 골판지 제조회사 광윤사라는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황당한 회사가 하나 있는데요. 이 아버지 신격구 회장이 이 장남한테 신동주 씨한테 힘을 실어준다고 이 광윤사를 장남한테 다 넘겨줍니다. 그런데 이 장남이 지금 아버지가 치매약을 복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인정을 해버리면 아버지가 광윤사를 자기한테 준 것도 치매인 상태에서 한 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얼핏 보면 신동주 씨가 자살택을 벌인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추정을 해봐야 됩니다. 이 막장 드라마의 종결이 어떻게 될지를 예측하기 위해서 이 장남이 주인공의 심리 상태가 왜 이렇게 변해서 이 아버지를 갑자기 치매 환자로 몰려고 하는지를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추정은 딱 하나입니다. 장남 신동주는 지금까지 그룹을 되찾기 위해서 그야말로 별의별 짓을 다 했습니다. 일본 종업원 지주원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1인당 20억 원씩 시세 차익을 약속하기도 한 적이 있었고요. 이것도 소개드린 사실이지만 일본 사이트에 롯데는 일본 기업 이런 뉘앙스까지 풍기는 문건을 올린 적도 있었죠. 근데 이런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동생하고 주주총회에서 3번을 붙었는데 다 졌습니다. 그리고 제일 타격이 컸었던 건 지난 주말에 있었던 주주총회였어요. 이건 한국 롯데가 그야말로 검찰한테 탈탈 털리는 와중에 주주총회가 열렸는데 여기서도 참패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 장남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아, 더 이상 주주총회 방식으로는 주주들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구나. 경영권을 되찾아올 수 없구나. 여론을 움직이는 방식도 소용이 없구나. 아버지가 나를 지지한다는 정통성만으로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구나. 그래서 이 방식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신동주 입장에서는요. 순전히 제 짐작입니다만 남은 방법은 동생이 구속되는 것뿐입니다. 부디 한국 검찰이 동생을 탈탈 털어가지고 신동빈을 구속시키면 그게 자기한테 남은 유일한 희망인 거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신동주 측의 소망대로 롯데 비리가 점점 확산이 돼서 동생 신동빈 회장이 구속될 가능성이 커지면 동생이 이렇게 반격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아니, 내가 롯데그룹 경영권을 완전히 확보한 게 올해 초다. 그 이전에 벌어진 일은 다 아버지 신격구 회장의 지휘 때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비자금 형성되고 뭐 일감 몰아주기 의혹 있고 롯데 홈쇼핑 재승인 의혹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언제 벌어진 일들이냐면 2011년에서 2015년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형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 동생이 저건 아버지가 사실상 회사를 장악했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이렇게 발뺌을 해서 구속을 피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걱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이미 2010년부터 치매약을 먹고 있었어요. 이렇게 발표를 해버린 겁니다. 아버지 책임이 아니라는 거죠. 동생이 네 책임이다. 그래서 동생을 제발 구속시켜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건 그 관훈 나이트 클럽을 들으면서 배운 건데요.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은 전부 제 의견일 뿐입니다. 예. 그런데 의견입니다. 예. 사실을 밝히신 게 아니라 의견을. 그렇죠. 의견일 뿐인 겁니다. 이거는. 예. 근데 아무리 제 짧은 머리를 굴려봐도 이 가능성 외에 장남 신동주가 갑자기 자신의 후견인인 아버지를 치매 환자로 몰아가는 더 합리적인 설명을 저는 못 찾겠어요. 그리고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막장 드라마인 거죠. 그러면서 이 막장 드라마를 보면서 참 돈이 무섭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저 사람들이 돈이 많아서 행복하기는 한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뭐 아무튼 주말을 맞아서 출발 비디오 여행을 진행하는 분위기로 막장 드라마 롯데 스토리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주제로 제 나름대로 청취자분들에게 제가 생각하는 예상을 이제 들려드려 볼 겁니다. 예. 이완배 기자님. 네. 최근에 그 롯데 수사 있잖아요. 네. 이 수사에서 제가 느끼는 것이 있다면은 아니 이 많은 정보를 어떻게 다 검찰이 확보할 수 있지? 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혹시 그 신동주 씨 쪽에서 나온 정보는 아닌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이것도 제 의견입니다. 예. 어제, 그 신동주 측이 지금 그 한국에서, 그러니까 롯데를 빼앗기 위해서 새로 설립한 회사가 있습니다. SDJ 코퍼레이션이라고요. 신동주 코퍼레이션이죠. 여기에 지금 민유성이라는 분이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굉장히 지금까지 활발하게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큰 그 홍보대 행사에 거액을 주고 자기들의 활동을 홍보를 해왔었어요. 그런데 엊그저께 갑자기 이 홍보대 행사랑 계약을 완전히 취소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민유성 씨도 그 지금 일선에서 활동을 거의 이제 접기 시작을 하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신동주 씨 측 발표는 이겁니다. 지금 롯데 검찰 수사가 굉장히 활발하기 때문에 내가 모든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검찰 수사가 끝날 때까지 납작 엎드려 있겠다. 그러니까 롯데를 해코지하는 것이 우리는 절대 아니다. 이 사인을 주기 위해서 홍보대 행사랑 계약도 해지하고 앞으로 검찰 수사에 관해서는 일절 코멘트를 하지 않겠다. 이거를 엊그저께 신동주 씨 측에서 선언을 한 거거든요. 그 말인즉슨 제 의견입니다만 미리 자기가 다 흘리고 이제부터는 안 흘리는 척한다. 저는 그렇게 보였어요, 사실은. 네. 의견이시군요. 제 의견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롯데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지금 검찰 수사가 어디까지 파고들지도 알 수 없는 노릇이고요. 그러게요. 저는 그쪽은 아예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의 이 어떤 범죄 혐의나 이런 걸로 따져봤을 때 입증이 됐을 경우, 신동빈 회장, 구속이 불가피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그 김프로께서 이제 가장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저는 경제 쪽 파트에서 그 소박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롯데 처지가 굉장히 저는 위험하다고 보여지는 게요. 보통 이렇게 그 정권이 힘이 빠질 때 누구 하나를 잡고 두들겨 패는데 두들겨 팰 때 국민들이 열광하면 제일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하필이면 롯데는 너무너무 패기 좋은 기업이죠. 왜냐하면 MB랑 굉장히 유착이 많이 돼 있었고 박근혜 정부로서는 패기 참 좋은데 하필이면 국민 여론이 너무 안 좋은 겁니다. 사람들이 롯데 팬다고 그러면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짐작을 해보면 이 수사가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과가 롯데 쪽에 그렇게 좋게 나오지 않지 않을까. 경제 쪽 입장에서 보면은요. 좀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는 합니다. 아이고, 참 불운하네요. 이제 롯데 신동빈 회장이 마지막 붙잡을 수 있는 거는 MB가 자서전 낸다. 한 권 더 내줘야 되나요? MB 등 뒤에서 이제 이렇게 사태를 관망하는 거 이거 말고는 사실 지금 기대할 바가 없을 것 같고 말이죠. 사실 롯데 수사를 하면은 당연히 MB가 나올 것이 분명한데 이것도 역시 제 의견입니다만은 MB가 보신 차원에서라도 롯데 수사 적당히 해라. 이렇게 사인을 보낼 수밖에 없는 처지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 면도 있겠군요. 하여간 지금까지 MB가 별일 없었던 것을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뭔가 큰 빚을 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예. 그래서 이제 본인이 막 창궐시킨 그 벌레가 큰 빛 이끼벌레 아닙니까? 큰 이끼벌레, MB벌레라고도 불리는. 예, 제가 너무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예. 아닙니다. 예.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최저임금 합의가 결국 또 실패했습니다. 네. 이 뭐 10,000원 넘기는 게 참 어려운가 봐요. 네, 그렇죠. 6,000원대가 적정하다 이렇게 지금 사용자 측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자, 최저임금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근대와 현대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 중에 하나였죠. 네. 예. 그래서 오늘은 그 최저임금 이야기도 좀 드리고요. 예. 그리고 현대 자본주의에서 나타났던 그 분배의 역사도 좀 함께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예. 지금 이제 최저임금 합의가 일단 실패로 끝난 거는 법정 시한 때문입니다. 법정 시한이라는 게 고시가 된 이후에 90일까지 결정이 돼야 하는데 6월 28일로 결국은 또 법정 시한을 한번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게요. 지금까지 최근 몇 년 동안 저는 이 법정 시한 내 합의가 된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면 법정 시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냐면 다음 회의로 이제 2월이 되고요. 그러면 노사 양측이 합의가 안 됐으니까 중간 가이드라인이라는 거를 공익위원들이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중간쯤에 대충 합의할 만한 금액을 이렇게 제시를 하면 표결을 해버리죠. 그래서 표결을 하면은 늘 그 표결값이 통과가 됐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좀 웃긴 과정이냐면요. 최저임금위원회 표결이라는 게 사실은 하나만 하나인 겁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위원이 총 27명이에요. 노동자 측 9명, 사측 9명, 그리고 공익위원이 9명입니다. 그런데 공익위원이라는 사람들이 전부 대통령 추천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여론에 반영된 합의가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대충 공익위원들이 정하는 중간값이 다음에 최저임금으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몇 년째 지금 이렇게 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일부 뜻있는 인사들은 진보 진영에서는 최저임금위원회를 고용노동부 산하가 아니고 국회 산하로 데려오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자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런 주장이 나오는 거죠. 물론 뭐 현 정부는 요지부동인 상태이고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저임금에 관련해서 좀 과거 역사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먼저 역사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마지막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에서 16세기에요. 그 영국 르네상스 문화운동을 이끈 위대한 작가, 철학가, 아마 이름은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토마스 모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토마스 모어가 쓴 유명한 책이 유토피아라는 책이고요. 근데 이 유토피아라는 책에 보면 모어가 꿈꾸는 유토피아에서는 노동자가 하루에 딱 6시간만 일을 합니다. 오전에 3시간, 오후 3시간. 이렇게만 일해도 모두가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유토피아에 적어놓거든요. 근데 모어는 이게 왜 가능하다고 봤냐면 생산된 농산물을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고 그 다음에 각자가 검소하게 살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왜 꼭 비싼 양털 옷을 입고 다녀. 그냥 뭐 다 누더기 같은 옷 한 벌씩만 있으면 되지. 이렇게 유토피아를 이해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어의 하루 6시간 노동은 검소한 생활, 절제된 생활이 전제가 돼 있었던 겁니다. 근데 하루 6시간 노동이라는 게 사실은 뭐 우리에게는 너무 꿈 같은 일이죠. 그래서 되게 공상적으로 들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모어의 책 제목도 유토피아니까 아유 뭐 현실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이야기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지금 자본주의 세상에서 모어의 주장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현실적으로 보면 아무도 없을 것 같지만 의외로 굉장히 위대한 경제학자가 이 사상을 훨씬 더 발전시켜서 이해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제학자는 자기가 그리는 세상을 모어처럼 유토피아, 꿈의 세상이라고도 말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현실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어디 뭐 듣보잡 삼류 경제학자가 아니고요. 아담 스미스, 칼 마르크스와 함께 현대 경제학의 3대 거장으로 꼽히는 존 메이너드 케인스가 이 세상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뉴딜 정책을 입안해서 전 세계 경제계에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그 상태에서 케인즈가 1930년에 책을 써냈는데 그 책이 뭐냐면 우리 후손을 위한 경제적 가능성이라는 에세이집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케인스가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요. 지금으로부터 100년 뒤 우리는 기술 진보를 통해서 하루 3시간, 일주일에 딱 15시간만 일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예견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때를 대비해서 케인즈가 제일 걱정했던 게 뭐냐면, 아니, 이런 시대가 분명히 올 건데, 예, 사람들이 너무 게을러지면 어떡하냐. 남는 시간을 어떻게 쓸 거냐. 이걸 케인즈가 제일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케인즈가 예견한 100년 뒤가 언제냐면 2030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4년 뒤죠. 예. 그런데 상상이 안 가죠. 14년 뒤에 우리가 하루 3시간, 일주일 15시간 근무를 하는 시대가 온다. 예. 아마 케인즈의 예상은 틀린 걸로 결판이 날 겁니다. 예. 그런데 케인즈가 이런 예상을 한 근거가 중요합니다. 케인즈는요, 아까 모어처럼 아니 그냥 좀 가난하고 검소하게 살아, 이게 전제가 아니었습니다. 케인즈의 예상의 근거는 자기가 보니까 기술이 너무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류는 너무 풍요로워질 것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경제학자 케인즈는 이 문제를 경제학적으로 볼 때 너무 쉽게 풀이를 해버리는 겁니다. 야, 그러면 간단한 거 아니야. 풍요로워지면 잘 나누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기술이 발전해서 세상에 물건이 풍부해져서 뭐가 문제야? 경제학이 뭘 또 고민해? 어떻게 잘 나눌지만 고민해. 이게 어려워?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수많은 경제학자들이요, 온갖 어려운 그래프를 동원해가면서 이론을 개발하고 어쩌고 저쩌고 발표를 하는데요. 저는 경제학의 본질이 이거라고 확신합니다. 기술은 어차피 발전합니다. 물자는 더 풍부해집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그 생산된 풍요로움을 잘 나누기만 하면 문제 자체가 안 생긴다는 겁니다. 이 간단한 아이디어에 대해서 저는 열렬한 지지를 보내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유주의, 신자유주의, 예, 뭐 트리클 다운이다, 뭐 프리트레이드 시어리다, 뭐다, 이렇게 해서 각종 이론을 들먹이면서 이렇게 하면 경제가 잘 될 것 같다, 이렇게 주장하는 모든 이론의 본질은 풍부한 과실을 공평하게 나누자가 아니라 자본가들에게 더 많이 주자, 이 이론인 겁니다. 그리고 이 이론 때문에 기술이 100년 전에 비해서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물자가 훨씬 더 풍부해졌는데 노동자들은 아직도 주 40에서 50시간 근무를 해야 하고 착취를 겪고 있는 거죠. 조금만 잘 나누면 모두가 행복해지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결정적인 분기점이 된 게 언제냐면요. 1980년 레이건이 등장해서부터입니다. 제가 몇 번 소개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1970년대까지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자본주의를 자본주의의 황금기, 에이지 오브 캐피탈리즘이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했던 시대였던 거예요. 이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소득세 최고세율이 90%, 상속세 최고세율이 70%, 노조가입률이 50%에 육박을 합니다. 정말로 이 시기가 케인즈가 예상했던 대로 분배가 너무 잘 이루어져서 진짜로 정말로 행복한 시기가 됐었던 거죠. 그런데 자본가들이 이 판을 뒤엎는데 누구를 앞세워서 뒤엎냐면 레이건, 신자유주의를 앞서서 1980년부터 이 판을 뒤엎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제 제가 조금 어려운 수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소득 분배율이라는 수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회가 경제활동을 해서 부를 창출을 했는데요. 그중에 노동자가 얼마를 가져갔느냐, 이걸 계산한 수치입니다. 이제 반대로 자본소득 분배율 이렇게 하면 그 나라의 부의 총액에서 자본이 얼마나 돈을 가져갔느냐, 요걸 따지는 수치인데요. 노동소득 분배율이 2010년 기준으로 보면은요, 자본주의의 황금기였던 1970년대보다 10%포인트 이상 떨어졌습니다. 일본에서는 그 하락폭이 15%가 넘고요. 노동자들이 얼마나 그 물건을 잘 만들어냈느냐, 요 성장세를 나타내는 지표를 노동 생산성이라고 합니다. 예. 이게 거의 1970년대 이후부터 세계적으로 보면 연평균 2% 이상이었어요. 그럼 임금도 상식적으로 최소한 그 정도는 올랐어야겠죠. 그런데 임금 인상률은 따져보면 연평균 1% 정도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회적으로 부가 늘었는데 그 중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양이 자본가들이 가져갔다는 얘기입니다. 노동자들이 차지하는 부의 비중이 계속 낮아졌다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절망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인류 역사에서 상위 1%가 가져간 소득 비율이 역사상 제일 높았던 때가 딱 2번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언제였냐면 한 번이 1929년, 한 번이 2007년입니다. 1929년 다음에 대공황이 벌어지죠. 2007년 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벌어집니다.
제가 2014년에요. 그 최경환 총리 그 취임 100일을 맞아서 그 초이노믹스를 평가하는 시리즈를 저희 국장이 쓰라고 해서 제가 3회짜리 시리즈를 쓴 적이 있었는데요. 예. 그게 이제 초이노믹스 100일을 해부한다 뭐 이런 시리즈였는데 마지막 회 기사 제목을 제가 이렇게 달았었어요. 문제는 분배야 바보야. 이게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이렇게 썼냐면 정말로 지금 경제의 핵심 문제는 분배입니다. 다른 어떤 이론을 갖다 붙여도요. 케인즈가 꿈꿨던 하루 3시간 노동의 근거는 잘 나누면 되는 겁니다. 잘 나누면은요. 케인즈는 이걸 굉장히 쉬운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아, 뭐가 어려워. 사회적으로 합의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나누는 건. 이렇게 간단히 생각을 했던 겁니다. 예. 지금 우리 경제가 처한 많은 문제들의 원인도 똑같은 겁니다. 무슨 복잡한 경제 이론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나누는 거에 대한 문제인 겁니다. 지금 한국 상황에 대입을 해보면은요, 뭐부터 하면 되냐면은요, 가장 간단하게 최저임금을 비약적으로 높이는 것부터 시작을 하면 되는 겁니다. 저는 지금 국회에 되게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싶어요. 다들 총선 공약으로 최저임금 높이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심지어 새누리당도 이틀 만에 발을 빼긴 했지만 한때 최저임금 뭐 2020년까지 10,000원 공약도 발표하기도 했고요. 아, 그랬군요. 예, 예. 그런데 물론 발을 뺐죠, 이제 걔네들은요. 그런데 법정 제안이 다 갈 때까지 지금 각 정당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이건 진짜 케인즈 말대로 사회가 합의하면 간단히 끝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는 최저임금에 대해서 아무 목소리가 지금 들리지 않는 거죠. 야당에서는 김일성 외삼촌이니까 서운 막타라서 이딴 헛소리나 하고 앉아있고요. 아, 저는 지금이야말로 매년 그랬던 것처럼 또 7월 15일까지 끌다가 최고임금위원회에서 표결로 최고임금이 뭐 6,700원, 6,600원, 뭐 6,500원 이 선에서 결정돼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분배고요. 야당이 지금부터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사회최저임금위원회가 한국 경제를 위해서 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잘 가이드를 하고 압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유경근 세월호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께서 페이스북에 글을 남기셨는데 우리에게 19대 국회는 가장 나쁜 국회였다. 20대 국회는 가장 무능한 국회가 될지도 모르겠다. 안 좋은 예감은 언제나 들어맞았지만 들어맞지 않기를 바란다. 진심으로. 아, 네. 정말 들어맞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이에 비단 뭐 세월호 가족에게만 해당하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우리 노동자들도 그런 얘기 하면 안 되니까 한때 일당이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원내에서 가장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예, 국민들이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데 더 실망시키는 일이 없도록 뭐 세월호 특조위 문제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문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예. 이완배 기자님 한 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중의 소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이 어묵한 여왕님 치아에서 다들 잘 견디고 계시죠? 오늘도 종편의 주옥 같은 헛소리에 혼이 정상인 듯 정상 아닌 비정상 같은 여왕님의 우주 타령에 고구마 100개쯤 한꺼번에 삼킨 듯 답답한 마음에 죄 없는 가슴팍만 두들겨대고 계세요. 이젠 시원한 사이다 같은 민중의 소리와 함께하세요. 잘 키운 진보 언론 열종편 안 부럽습니다. 한 달 10,000원 소액 CMS 후원으로 민중의 소리에 큰 힘이 되어주세요. 1661-0451 1661-0451 전화 기다릴게요. 지금처럼 사는 게 싫습니까? 전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와우 전복을 드십시오. 와우! 전복을 먹으면 입맛 잃고 무기력했던 삶이 전복되고 시름시름하던 몸 상태가 전복됩니다. 답답하십니까? 전복하세요. 100% 완도에서 잡은 전복 중에 전복. 와우 전복. 한 번 맛보면 또 찾게 되는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
와우 전복을 입력하세요. 전화번호는 010-2443-0818.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한우 사골로 정성껏 구워 만든 연지연 곰탕. 한 그릇에 8,000원입니다.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대한민국 최초, 아니 은하계 최초의 잡놈 평전, 김어준 평전. 무식하지만 의리 만빵의 엄마, 노골적인 인종차별의 격분에 개싸움을 벌인 이탈리아 현지인, 한겨울 침낭 안에서 인류애적인 사랑을 나눈 유럽 여성, 그리고 전대미문의 사기꾼 MB까지 김어준의 학교에는 참 많은 선생님이 있었죠. 자기가 언제 행복한지, 내 욕망이 뭔지, 내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자기하고 대면을 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아야 됩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욕망의 주체가 돼서, 그리고 그 일을 그냥 해요. 은하계에 다시 없을 딱 한 사람, 김어준. 김용민이 김어준을 9년간 관찰한 기록, 김어준 평전. 김어준 평전, 인터하우스에서 나왔습니다. 공화국 논평. 국민 300명이 떼죽음 당하는 7시간 동안에도 즐긴 사생활이었지만 전혀 비난받을 수 없는 박근혜 동지께서는 세월호 특조위라는 죽은 자식의 불안을 만지면서 틈만 나면 박동지를 음해하려는 세월호 변호사 출신 박주민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셨다. 정의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이젠 세월호는 다 끝난 일이니 잊어버리자는 애국 충정의 의지를 묵살하려는 자들에 대한 격한 분노의 표시다. 박주민은 박근혜 정권 끝날 때까지 절대 금기어가 돼야 할 세월호라는 키워드, 이 키워드로 당선된 매우 음험하고 사악한 자로서 틈만 나면 세월호 참사의 정부 책임을 들먹이는 자라 하겠다. 최근에는 이게 나라냐라고 말해서 국채를 부정하는 듯한 반동적 망언도 일삼았던 흉물이다. 이는 박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고 천추의 한이 될 망동을 저지르는 것으로서 처절한 대가를 자초하는 악수 중에 최악수가 될 것이다. 특히 박주민은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내놓고 세월호 특조위의 기간을 연장하자며 설레발을 떨고 있는데 6월 30일자로 해당된 박근혜 동지의 세월호 트라우마를 다시 돋게 만들려는 폐악질을 일삼는 것이라 하겠다. 세월호 생존자, 또 잠수사, 또 유가족, 실종자 가족에 대한 트라우마는 걱정해주면서 구조하지 못해서 무능하다는 소리를 듣는 게 두려운 박근혜 동지의 트라우마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는 박주민의 행태는 박 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서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항무도한 도발 행위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민족의 원수 박주민에 대해서는 조그만 꼬투리라도 잡아내 조져버려야 한다. 세월호 가족 농성장을 턴 경찰의 개인정보를 얻어내려 했다는 아이템만으로도 최대한 튀우고 부풀리고 뻥튀겨서 박주민을 내란범에 범접한 쓰레기로 몰아가야 할 것이다.
하다못해 그의 머리에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탈모를 집중적으로 부각시켜야 할 것이다. 특집 프로그램을 새로 녹음해서라도 밤 11시에 편성함으로써 KBS는 박동진을 한번 도와줘야 할 것이다. 출연자는 박주민의 모습에서 전두환과 그 아들들이 느껴진다. 가발이나 흑채는 자신의 본래 모습을 감추려는 북한의 선전선동수를 연상케 한다. 이런 식의 의견이 개진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만약 박주민을 이렇게 조지는 데 있어서 소극적이거나 소홀함이 있다면 박동지의 치솟는 분노와 경천동지의 탄압의 불벼락을 받게 될 것이다. 오늘의 날씨. 많은 비가 내린 지난밤이었습니다. 중부지방의 비는 오늘 아침에는 모두 그치겠는데요. 오후에는 소나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남부지방은 계속해서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더 떨어져서 아침에 서울이 22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서울 27도, 대구 27도, 전주 역시 27도가 되겠습니다. 제주를 제외하고는 다음 주 수요일까지 계속해서 장맛비가 예고돼 있습니다. 오늘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은 한겨레 사설 일부분을 소개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청와대에게 있어 KBS는 국민을 위한 공영방송이 아니었다. 정권을 위해 충성을 다하고 대통령의 지적을 널리 알리는 홍보기구에 불과했다. KBS 사장은 권력에 충실한 하수인이었다. 이들의 끊임없는 압력과 간섭 속에서 정권에 불리한 기사는 누락, 삭제, 은폐되고 정권의 홍보 기사는 확대, 강조, 전진 배치됐다. 김시곤 비망록은 방송 보도가 권력의 통제를 통해 어떻게 변질되는지를 생생히 보여주는 살아있는 보고서다. 이번 사건을 접하며 많은 사람은 1986년 보도지침 사건을 떠올린다. 당시 보도지침을 폭로했던 언론인 김주원 씨가 다시 신보도지침 폭로의 주역이 된 것은 매우 상징적이다. 바뀐 것은 땡전 뉴스가 아니라 땡박 뉴스일 뿐이다. 이정현 전 홍보수석이 하필이면 대통령이 오늘 KBS를 봤으니 내용을 바꿔달라고 한 말은 이 사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국민의 안위보다 대통령의 심기경호, 꽃다운 젊은 목숨의 희생보다는 대통령의 인기가 청와대 사람들에게는 유일한 관심사다. 권력의 보도 지침은 단지 길환영 전 KBS 사장 시절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다. 보도 지침의 대상이 KBS에만 머물 리도 없다. 정권에게 불리한 기사의 축소 누락, 정권 홍보성 기사의 범람, 지금도 방송에서 숱하게 되풀이되는 모습이 이를 방증한다. 보도 지침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방송의 전 영역에서 넓고도 깊숙이 작동하고 있을 것이다. 네,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